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경제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운명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 국민의힘 내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7명이 탄핵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자 친한계로 분류되는 진종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가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을 명백히 훼손했다며 14일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저의 이런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모두 7명입니다. 앞서 지난 3일 본회의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에 이어 연일 여당 내 이탈표가 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나서서 잘못된 대통령을 빨리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표결에 참가해서 적극 찬성할 생각이고 여당 이탈표 1명만 추가돼도 탄핵 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200명을 채우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선 탄핵 반대 당론과 상관없이 자율투표를 선언한 의원들이 잇따르는 데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탄핵 찬성을 공식 독려하면서 이탈표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모레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렇게 여당 내 의견이 분분해진 건 대통령의 오전 담화의 영향도 컸습니다. 계엄은 고유의 통치행위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퇴진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야 6당은 모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담화가 많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면서 내란 범죄 행위는 통치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무정지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극단적 망상에 빠진 윤 대통령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탄핵을 염두에 두고 극우 소요를 선동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담화에 국민 분열과 치안 혼란을 부추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극우 태극기 부대를 선동해서 국민과 맞서 싸우라는 저급한 선동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개혁신당과 진보당도 윤 대통령 탄핵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며 빠른 표결을 촉구했습니다. 부정선거론에 세뇌된 이한테 군 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는 확신만 더해졌습니다.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냐고요? 예, 그것이 바로 내란이고 폭동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전두환에게 빗대어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주도한 건 윤석열이라고 말했고 사회민주당도 국민과 국가를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윤석열을 즉시 체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지금 국민의힘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당론을 촉구하자 친윤계 의원들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에는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한동훈 대표는 예상치 못한 담화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즉각 제명과 출당을 위해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저도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통령 담화는 내란 혐의를 자백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성과 함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다릅니까? 자, 일어나서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친윤계 의원들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 재판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스스로 내란죄라고 단정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각자 의원들 생각이 가진 것이 많습니다. 네. 대표님은 당대표입니다. 주관적인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에 한 대표는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며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는 만큼 당이 대통령 직무정지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이어서 이슈픽입니다. 2018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불 우정 콘서트입니다. 대미를 장식한 건 BTS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혼신을 다한 춤과 노래, 특히 의자에 앉아 부상 투혼을 펼친 정국의 모습에 관객석에선 빼떼스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무대 뒤편에선 BTS를 격려하러 직접 찾아온 당시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맏형 진이 품 안에서 네모난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입학연도 총까지 들고 왔는데 사인 한 번만. 앞서 미국 뉴욕 유엔 총회 당시 선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시계, 이른바 이니 시계에 직접 사인을 요청한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뒤 늘 기념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제작비가 저렴하고 만족도가 높아 선물로는 시계만 한 게 없었습니다. 그 시작은 1970년대 중반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과 친필 사인, 또 손목시계가 흔치 않던 시절엔 권력의 상징이란 의미까지 덧대져 당시로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납품 원가는 5만 원 안팎으로 알려졌지만 중고 사이트에선 지금도 많게는 100만 원대를 호가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시계의 가치는 얼마일까?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들어가 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념시계 클래식 모델 8만 원, 푸른색 스포츠 모델은 6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취임 초만 해도 20만 원대였던 시계의 가격, 대통령 지지도와 함께 추락을 거듭하더니 계엄 사태 이후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합니다. 어려운 때 정도로 가지만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올바른 길에는 거칠 게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좌우명 대도무문을 시계에 새겼습니다. 너무 많이 뿌린 탓에 YS 시계 하나도 못 차면 팔불출이란 말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는 의외의 장소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개를 숙였던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 사과 당시 이 손목에 찬 금장시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진짜냐 가짜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 담화로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거대 야당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 기념시계는 전두환 시계보다도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픽이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이는 신군부 수장 전두환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여러 혐의를 씌워 자신을 견제하던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전격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꼭 45년 전인 12.12 군사 반란의 서막입니다.
당시 쿠데타 세력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군 수뇌부를 체포하고 권력을 장악해 반란에 성공합니다. 민주화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신군부 군홧발에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사법적 단죄가 이뤄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94년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이듬해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법을 만들어 재수사를 지시하자 태세를 전환합니다. 전두환은 수사에 반발해 고향으로 내려가며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타도와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좌파 운동권의 일관된 주장이자 1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1997년 대법원은 12.12 이날을 내란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군사 반란으로 판결했습니다.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반복된 역사적 비극. 자, 이번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가보겠습니다. 현일세 기자. 네, 오늘 소환된 사람 누구입니까?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고 오후 2시 반쯤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회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1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관련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계엄의 위헌성에 관해 이야기한 건 조 장관이 처음입니다. 또 비상계엄 포고령에 있는 계엄령을 위반한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국무회의 내용과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다른 국무위원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아울러 오늘 오전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 여 사령관은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틀 만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이와 더불어 오전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4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속 뒤 첫 조사로 윤 대통령이 계엄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포고령 작성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엄군 지휘부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소 5년 만이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서 차기 총선이나 대선 출마도 어렵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조 전 대표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기소 이후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현역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신변 정리 기간을 보낸 뒤 이르면 내일 수감될 예정입니다. 또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이나 총선 출마 역시 어렵게 됐습니다. 남편인 조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는 같은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이어서 경제 핫클림입니다. 재벌 간의 연예계에서 왕왕 문제가 되죠. 이른바 원정 출산 논란. 트럼프 당선인이 원천 차단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소식 포함해 경제 핫클립 김준범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원정 출산이라는 말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이해 자료를 찾아보면 1990년대 후반 조금씩 거론되더니 2000년대 본격적인 논란이 불거집니다. KBS 뉴스가 미국 원정 출산을 처음 고발한 것도 2000년이었습니다.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출산 비용을 들여가며 무슨 이유로 미국으로 떠나는지. 조기 유학 열풍과 겹치며 부유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퍼졌지만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며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큰애는 이제 군대 면제가 됐는데 작은 애는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쌍둥이 출산을 위해 하와이로 발령받았던 의혹을 받으며 여론의 집중 공세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 미국 수정헌법 14조 출생시민권 제도가 문제의 출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제도를 손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Trump said during his interview Sunday with Meet the Press that he would, on day one, pursue an end to birthright citizenship, meaning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that anyone born on U.S. soil is automatically a U.S. citizen. 첫 임기 때부터 공언했던 내용으로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 영주권자여야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주겠다는 입장. 헌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당장 폐지하긴 어렵지만 트럼프 특유의 행정명령 제도로 우회할 거로 보입니다. 여권 같은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기관 서류 발급 요건을 강화하거나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관광비자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헌법을 바꾸는 게 아니어서 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겠지만 소송 부담을 감안하면 원정 출산이 어려워질 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은 계엄으로 뜨겁지만 미국은 요즘 이 뉴스로 거의 도배 중입니다. 바로 이 남자 루이지 맨지오니,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출신의 26살 청년. 현지 시각 4일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보험부문 대표 브라이언 톰슨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he CEO of United Healthcare shot and killed in New York City. 사건 장소는 미국 뉴욕의 힐튼 호텔 앞. 맨지오니는 닷새간의 도주 끝에 현지 시각 9일 펜실베니아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맨지오니는 3D 프린터로 만든 권총, 자필로 적은 선언문 3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이비리그에서 석사학위까지 취득한 걸로 알려진 20대 청년이 왜 보험사 CEO를 쏜 걸까? 맨지오니의 선언문엔 건강보험 업계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담겼고 이 기생충들은 당해도 싸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던 걸로 전해집니다. 총격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에 방어하다, 부인하다 등의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국 민간 보험사들이 툭하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전략을 가리킨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혐의가 확정된다면 명백한 살인범죄지만 미국 여론은 복잡합니다. 너무 어려운 절차, 반복되는 보험금 거절 등 미국 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At least he left a very powerful message and he highlighted how terrible the healthcare system is in America. I think he'll go down as a hero in history.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SNS에 톰슨의 죽음을 예도하며 글을 올렸는데 추모나 위로보다는 웃는 이모티콘이 훨씬 많았습니다. 미국 보험업계를 바라보는 싸늘한 여론을 잘 보여줍니다. 나도 이렇게 보험금을 거절당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고 맨지오니와 똑같은 옷을 입고 수사에 혼선을 주는가 하면 맨지오니를 신고한 맥도날드 매장엔 별점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What am I going to do? I'm going to stop eating McDonald's. 살인범을 미화할 순 없겠지만 미국 보험 제도를 향한 사회적 분노에도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여기요? 이제 치즈버거도 풀맛의 시대요. 냉장고에 넣을 건데 통이 뭐가 중요해? 당신의 통념. 낙연나기 깨드리죠. 자, 익숙한 회사들이죠. 업종은 각양각색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대 주주, 쉽게 말해 주인이 같다는 점입니다.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 11조 원 이상을 굴리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로 요즘 한국 렌터카 업계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업계 2위인 SK렌터카 지분을 100% 사들이더니 이번엔 업계 1위 롯데 렌터카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돈줄이 말라 현금이 급한 롯데그룹이 매물로 내놓자 바로 산 겁니다.
지분 56%를 1조 6천억여 원에 사들였습니다. 1986년 금호 렌터카로 시작해 2010년 KT 렌터카가 됐다가 2015년 롯데 렌터카,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업계 1, 2위인 롯데와 SK 렌터카의 점유율을 합치면 36% 정도, 3위와 4위 합계의 거의 2배입니다. 수익성이 최고인 사모펀드가 렌터카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있겠죠. 렌터카 수익은 주로 단기보다는 장기 렌터카에서 나옵니다. 장기 계약인 만큼 수입이 꾸준히 나오고 차량 관리도 더 효율적입니다. 차 한 대 사면 최소 10년은 탄다는 건 갈수록 옛말 3, 4년 주기로 차를 바꿔 타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장기 렌터카의 수익성은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여기까지는 회사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렌터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시장 점유율이 독과점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두 곳 점유율이 분명 압도적인 만큼 가격 인상 가능성 분명 커졌습니다. 수익성이 최우선인 사모펀드가 주인인 터라 가격이 들썩일 여지는 더합니다. 두 회사는 당장은 별도로 운영되지만 머지않아 합병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두 회사 매출액을 합치면 연간 매출 4조 원을 넘습니다. 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의 왕자가 대입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고 대학의 연구 실적으로 추천 입학했는데 왕족이 아니었다면 그런 기회 받을 수 있었겠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아들이 없는 나루히토 1왕의 조카인 히사히토 왕자입니다. 아버지 후미히토 왕세제에 이은 일왕 승계 순위 2위로 올해 18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왕족도 피해갈 수 없는 수험생 신분으로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学業に励みながら興味を持っていることや関心を持っていることをさらに深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미래의 일왕이 수험생이어서 일본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는데 명문대로 평가받는 국립스쿠바대학교 생명환경학군에 합격했습니다. 우리의 수능 시험격인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를 보지 않아도 되는 추천 입시 전형이었습니다. 잠자리에 관한 논문 발표, 국제 곤충 학술대회 참석 등의 활동이 주요 전형 요소가 된 걸로 보입니다. 합격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히사히토가 왕자가 아니었다면 저명한 학자들과 함께 논문을 발표하거나 국제 곤충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その論文書けるのも皇族だから他の人が手伝ってあげているんだろうとか、そういう特権を使った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受け止められてい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 히사히토가 지난 여름 도쿄대에 추천 전형으로 진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온라인에선 12,000명이 참여하는 반대 청원 운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아이들이 먹지 않고 남기는 음식, 이 잔반 처리 참 골칫거리죠. 한 초등학교에서 잔반을 획기적으로 줄인 이색 아이디어가 화제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시간, 학생들이 식판에 담아온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식판 스캐너가 설치된 이 학교는 급식 전후 스캔을 통해 남긴 음식 종류와 중량을 읽어냅니다. 식판을 비운 정도에 따라 모니터에 점수가 표시되고 귀여운 동물 그림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게임을 하듯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스캔을 해가지고 잔반이 없으면 10점이 나오고 잔반이 그거 많이 있으면 그 이하 점수 나와가지고 그 점수 10점을 얻으려고 많이 다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캐너가 설치된 경기도 등 초등학교 67곳에서 열흘 동안 잔반 줄이기 챌린지를 진행한 결과 학생 1명당 음식물 쓰레기를 9%가량 줄였습니다. 학생 4만여 명이 참여해 6,000리터가량의 잔반을 줄인 건데 이는 2리터 생수 6개 묶음 500개에 상당하는 양입니다. 이런 구성은 아이들이 조금 안 좋아하는구나. 또 이 구성은 아이들이 그냥 만족해서 다 잘 먹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저의 그날 나간 식단에 대한 제 나름 자기 평가도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참여율과 성과가 높은 초등학교 2곳에는 응원과 축하의 의미에서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간식이 배달됐습니다. 잔반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오기도 하고 해서 환경 오염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좋은 식습관을 들여놓으면 커서도 잔반 처리를 줄일 수 있고.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급식 습관 개선을 유도하면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 속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비상계엄 발령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지호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은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말했는데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한 것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발됐고 어제 긴급 체포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국방부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당일 사용했던 보안 휴대전화인 이른바 보안폰 확보를 위해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국방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킨 뒤 첫 활동입니다. 또한 경찰 특수단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 내 합동참모본부의 수사관을 보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대통령 담화 소식에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흘 연속 반등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목요일 경제 콘서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